70번째 생일날 아들은 저를 위해 밥상을 차리기는커녕 부유한 처가 식구들 앞에서 제 뺨을 때렸습니다. 40년간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제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날 울고만 있던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기록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70번째 생일의 제. 새벽 4시 반. 아직 서울의 하늘은 짙은 남색이었어요. 이 시간의 공기는 늘 차갑고 묵직하죠. 수십 년을 광장시장에서 장사하며 해와 함께 눈을 떴지만 이날의 새벽은 유독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낡았지만 평생 내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부엌에 서서 쌀을 씻었어요. 오늘은 내 70번째 생일이었거든요. 가스레인지 위 냄비에서는 마른 미역이 불어나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어요. 참기름을 두르고 달달 볶으니 고소한 향이 부엌을 가득 채웠죠. 내 평생 아들 민준이 생일 때마다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끓였던 미역국이에요. 그 녀석이 태어났을 때, 첫 돌을 맞았을 때,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리고 장가를 가던 날, 아침에도 어김없이 이 미역국을 끓였죠. 하지만 정작 내 생일에 내 손으로 직접 미역국을 끓여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 기분이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자식 새끼 다 키워놓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40년간 이 손으로 수백, 수천 가지의 반찬을 만들며 아들 하나를 키워냈는데 내 미역국 하나 못 끓이겠어요. 창밖이 아주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이었을 거예요. 경건한 마음으로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있는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어요. 그리고는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아들 민준이가 부엌으로 휙 들어왔어요. 42살. 이제는 중년의 태가 나는 아들이었지만 내 눈에는 아직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같았죠. 어머니, 아침부터 부지런하시네요. 아들의 첫마디였어요. 생신 축하드려요 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다급한 용건이 있다는 얼굴이었죠. 서운한 마음이 아주 잠깐 고개를 들었지만 금세 접었어요. 뭔가 깜짝 놀랄 만한 걸 준비했나 보다. 쑥스러워서 저러는 거겠지 하는 헛된 희망을 품었던 거예요. 아들은 넥타이를 고쳐매며 폭탄 같은 말을 던졌어요. 부산에 계신 장인, 장모님이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오셨는데 마침 점심때가 되어 우리 집에 들르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상다리가 부러지게 한 상 거하게 차려달라는 부탁이었죠. 아니, 그건 부탁이 아니었어요. 당연하다는 듯한 명령에 가까웠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어리석은 희망은 꺼지지 않았어요. 아하, 이것들이 나를 놀라게 해주려고 일부러 사돈어른들까지 모시고 오는구나. 70살 생일이라고 아주 크게 챙겨주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니 서운했던 마음도 눈 녹듯 사라지고 오히려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지. 무뚝뚝해도 속정은 깊은 아이인데. 그때부터였어요. 내 몸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건 냉장고를 열어 가장 좋은 재료들을 꺼내고 솜씨를 발휘해 온갖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갈비찜을 재우고 잡채를 볶고 갖은 나물들을 무쳐냈죠. 내 평생의 노하우와 정성을 모두 쏟아부었어요. 곧 펼쳐질 행복한 생일잔치를 상상하니 힘든 줄도 몰랐어요. 오전 11시쯤 약속대로 사돈댁 식구들이 도착했어요. 부산에서 큰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윤 회장 내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오는 며느리 지혜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피곤함과 불만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지혜는 나를 흘깃보며 말했어요. 그 아이는 명품 브랜드 마케팅 매니저로 일했는데 언제나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값을 매기는 듯한 눈빛을 보냈죠. 아니나 다를까 집안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마땅히 갈 만한 깨끗한 식당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들렀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깜짝 파티라는 내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죠. 사돈인 윤 회장은 한술 더 떴어요. 그는 값비싼 양복을 손으로 털어내며 코를 찡긋거렸어요. 광장시장 근처의 이 낡은 집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음식 냄새가 밴다나 뭐라나. 그의 아내 역시 내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색이 왜 이리 칙칙하냐. 서울 음식은 역시 간이 심심하다며 타박을 놓았어요. 은근한 부산 사투리에 섞인 그들의 교양 없는 말들은 칼날이 되어 내 가슴을 후벼 팠어요. 더 기가 막혔던 건 아들 민준이의 태도였어요. 그는 내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안절부절 못하며 장인, 장모님 비위 맞추기에만 급급했어요. 연신술을 따르고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과장되게 맞장구를 치며 아첨을 떨었죠. 아들의 그 비굴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저 녀석을 어떻게 키웠는데 저렇게 제 어미 얼굴에 먹칠을 할까? 효도라는 두 글자는 이미 아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인 듯했어요. 그러다 그들의 대화를 통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돈댁은 자신들의 결혼 50주년을 기념해 호화로운 유럽 여행을 떠나는 길이었고 비행기 시간이 남아서 잠시 우리 집에 들른 것뿐이었어요. 그들의 대화 속에 내 존재는 없었어요. 나는 그저 그들의 긴 여정 속에 잠시 거쳐가는 불편한 정류장 같은 존재였을 뿐이죠. 스마트폰 단체 채팅방이라는 게 있다던데 아마 그들끼리는 거기서 모든 여행 계획을 세웠나 봐요. 나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전화나 문자만 기다리는 늙은이였으니 그들의 계획을 알 턱이 없었죠.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참을 수 없는 모멸감만이 남았어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나는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오늘 내 생일이다. 그저 작은 축하 한마디를 바랐을 뿐이에요. 하지만 내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말았어요. 아들 민준이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나를 쏘아보며 고함을 질렀어요. 제발 자기 얼굴에 똥칠 좀 그만하라는 거였어요. 장인, 장모님 앞에서 부끄럽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순간 찰싹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집안의 공기를 갈랐어요. 아들의 손이 내 뺨을 후려친 거였어요.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욱신거리는 뺨의 고통보다 더한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돈어른들 앞에서 제 어미의 뺨을 때린 아들. 그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어요. 지난 70년의 내 인생과 아들을 위해 바쳤던 내 모든 희생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었죠.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둘러 짐을 챙겨 떠났어요. 텅 빈 집에는 나와 싸늘하게 식어버린 음식들만이 남았죠.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 안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완전히 부서져 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그건 바로 아들에 대한 내 마지막 모성애였어요. 기생충의 계약서.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꼬박 밤을 지새웠어요. 왼쪽 뺨은 여전히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육체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고통은 텅 빈 가슴에서 시작되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차가운 냉기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는 적막한 집 안에서 저는 식어버린 음식들이 차려진 상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아들의 성공을 기원했지만 단 한 번도 이런 밤을 상상해 본 적은 없었어요. 내 기억 속의 민준이는 언제나 작고 약한 아이였거든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제가 29의 나이로 광장시장 구석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을 때 민준이는 고작 5살이었죠. 뜨거운 기름이 튀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 고된 날들이었지만 어린 아들의 얼굴을 보면 힘든 줄도 몰랐어요. 1980년대 그 시절 시장통은 언제나 사람과 냄새로 북적였어요. 고소한 빈대떡 냄새, 짭짤한 젓갈 냄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제 몸에 배어버린 시큼한 김치 냄새까지
그 냄새 속에서 제 젊음은 사가갔고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났죠. 내 손은 일찌감치 거칠어지고 마디가 굵어졌어요. 하지만 그 손으로 민준이의 대학 등록금 봉투를 들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제 끼니는 걸러도 아들 녀석 입에 들어가는 건 늘 최고여야 했고 제 옷은 해져도 아들 옷은 늘 번듯하게 입혀 학교에 보냈죠. 그렇게 제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제 인생의 전부였던 그 아들이 사돈댁 앞에서 제 뺨을 후려친 거예요. 밤새도록 켜켜이 쌓인 지난 40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아침이 밝아왔을 때 제 눈물은 완전히 말라 있었어요. 슬픔이 있던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죠. 기계적으로 일어나 엉망이 된 집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식어버린 갈비찜과 잡채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부을 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아들 녀석이 급하게 나가면서 미처 챙기지 못한 듯 서재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서랍을 열어보니 낯선 은행 이름이 찍힌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어있더군요. 손이 떨렸지만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담보로 한 3억 원짜리 주택담보대출 계약서였어요. 그리고 대출자 서명란에는 제 이름과 함께 제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양의 도장이 찍혀 있었죠. 명백한 위조였어요. 저는 인터넷 뱅킹 같은 건 할 줄도 모르는데 아마 아들 녀석이 제 이름으로 공인인증서 같은 걸 몰래 만들어 이런 짓을 벌인 거겠죠. 그 서류들 밑에서 꾸깃꾸깃한 메모지 한 장이 나왔어요. 아들의 글씨체였어요. 이 돈으로 우리도 여기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하자.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벗어나자니 여기가 어디던가요?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이고 아들을 키워낸 터전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이곳은 그저 벗어나고 싶은 족쇄였던 거예요. 저라는 존재와 함께.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어요. 이건 제 인생 전체에 대한 사형 선고였죠. 저를 경제적으로 완전히 착취해서 껍데기만 남겨버리려는 소름 끼치는 계획이었어요. 절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나니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눈물이 쏙 들어가고 머리가 차갑게 식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울고 있는 나약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철제 금고를 열었어요. 금고 안에는 먼지 쌓인 통장 몇 개와 함께 두툼한 서류 뭉치들이 들어 있었죠. 바로 수십 년간 제가 차곡차곡 모아온 땅 문서들이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광장시장에서 반찬 팔아 근근히 먹고 사는 줄로만 알았죠.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장사에서 번 돈, 악착같이 아끼고 모아서 틈틈이 땅을 사들였거든요. 1990년대 아직 개발되기 전에 남양주와 파주 일대에 쓸모없어 보이는 농지들을 헐값에 사들였죠. 똑똑한 투자는 아니었어요. 그저 내 자식에게 언젠가 집 한 채는 물려주고 싶다는, 땅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무식한 믿음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무식한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어요. 얼마 전 정부에서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는데 제가 사들였던 그 땅들이 모두 개발 부지에 포함된 거예요. 땅 문서와 함께 보관해둔 토지 수용 보상금 통지서를 꺼내 읽었어요. 보상 금액은 자그마치 15억 원.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저축과 예금을 합치니 제 총자산은 약 20억 원에 달했어요. 저는 숨겨진 사업가였어요. 아무도 몰랐지만 저는 제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뤄낸 사람이었죠. 이제 이 돈은 제 인생을 지키고 저를 배신한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저는 통지서를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제 안의 슬픔은 차가운 분노로, 분노는 강철 같은 결단력으로 변해 있었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명확해졌거든요. 해운대의 여왕. 20시간.
꼬박 20시간을 저는 뜬 눈으로 미동도 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뺨을 맞은 충격도, 배신감에 끓어오르던 분노도, 그 모든 감정이 지나가고 나니 머릿속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슬픔은 사람을 주저앉히지만 모든 걸 잃은 자의 분노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더군요. 저는 더 이상 시장 구석에서 기름때 묻은 손으로 돈을 세던 김순자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서 수십 년간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을 꺼내 입었어요. 남편이 살아생전 마지막 생일 선물로 사주었던 은은한 잿빛이 도는 한 벌짜리 정장이었죠. 어색했지만 그 옷은 마치 갑옷처럼 느껴졌어요. 낡은 시장 가방 대신 먼지 쌓인 가죽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제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 서초동이었어요. 수소문 끝에 찾아간 법률사무소는 온통 대리석과 유리로 번쩍였어요.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 차가운 공간이었죠. 제 앞에 앉은 40살 남짓의 여성 변호사는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아마 눈물 바람으로 아들 놈 좀 혼내달라고 하소연하러 온 흔한 늙은이로 보였겠죠. 저는 가방에서 위조된 대출 계약서와 아들의 메모지를 꺼내 유리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았어요. 눈물 한 방울 없이, 감정적인 호소 한마디 없이 지난 40년간 광장시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며 익혔던 논리 정연함으로 사실만을 전달했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사문서 위조로 아들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집과 제 모든 재산에 대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무표정하던 변호사의 눈이 처음으로 조금 커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덧붙여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을 처리할 비용은 충분하다고. 제 자산 명세서를 그녀 앞에 밀어놓았죠. 그녀는 아마 제가 평생 모은 쌈짓돈 몇 푼을 이야기할 줄 알았겠지만 20억 원이라는 숫자를 확인한 그녀의 표정은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그때부터 그녀는 저를 어머님이 아닌 고객님으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는 제 단호함과 준비성의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어요. 그녀는 법적인 절차 외에 제 안전을 위한 몇 가지를 제안했어요.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이 가능한 보안 앱을 설치하고 앞으로 머물 곳에는 반드시 고화질 CCTV를 설치하라는 조언이었죠. 과거 기술의 무지에 모든 것을 빼앗길 뻔했던 저는 이제 기술이 제 몸을 지켜줄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법률사무소를 나온 저는 곧장 동네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평생 내 집이라 믿었던 아들과의 추억이 먼지처럼 쌓여있는 그 집을 금매로 내놓았어요. 부동산 사장님은 왜 이리 급하게 파시냐며 걱정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건 집을 파는 게 아니었어요. 희생만 강요당했던 과거의 김순자라는 여인의 장례식을 치르는 거였죠. 며칠 뒤 집이 팔리고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어깨를 수십 년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집이 팔리기 전날 저는 이삿짐 센터를 불렀어요. 제 물건은 작은 상자 몇 개가 전부였죠. 하지만 아들 부부의 방은 온갖 명품과 최신 가전제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저 방에 있는 모든 물건, 값비싼 옷까지, 아직 할부도 끝나지 않았을 텔레비전, 심지어 그들의 웃는 얼굴이 담긴 결혼사진 액자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상자에 담아달라고요. 그들의 모든 흔적은 수십 개의 상자에 담겨 서울 외곽의 허름하고 먼지 쌓인 임시 보관 창고로 옮겨졌어요. 저는 창고 관리인에게 한 달치 보관료를 선불로 내며 말했죠. 한 달 뒤에도 이 짐의 주인이 찾아오지 않으면 여기 있는 물건은 모두 폐기 처분해 주세요. 제 인생에서 기생충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의식이었어요. 모든 것을 정리한 저는 가벼운 가방 하나만 들고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제 손에는 부산행 KTX 특실표가 들려 있었죠. 기차는 서울의 잿빛 풍경을 뒤로하고 남쪽으로
남쪽으로 달렸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저는 과거와 완벽하게 단절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부산역에 내리자 서울과는 다른 따뜻하고 비릿한 바다 냄새가 저를 맞았어요. 미리 연락해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저는 곧장 해운대 마린시티로 향했어요.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마천루들 사이를 지나 우리는 가장 높고 화려한 주상복합 건물의 펜트하우스로 올라갔어요. 거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푸른 바다와 광안대교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 사돈인 윤 회장의 회사 건물이 장난감처럼 작게 보였죠.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금을 송금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무 가구도 없는 텅 빈 펜트하우스 거실에 홀로 서서 부산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어요. 수십 년간 저를 올가매던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세상의 꼭대기에 선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저는 슬픔에 잠긴 늙은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저의 새로운 성체이고 저는 이 성의 주인이니까요. 해운대의 여왕이 된 기분이었죠.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들. 부산의 제 새로운 성체에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텅 비어 있던 펜트하우스는 제 취향에 맞는 최소한의 가구들로 채워졌고 저는 매일 아침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보며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죠. 변호사가 추천해준 보안 앱 덕분에 저는 집 안팎의 모든 CCTV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게 기술은 더 이상 어려운 존재가 아니라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죠. 그리고 폭풍이 몰려왔어요. 제 예상보다 정확히 하루 일찍. 아마도 그들은 호화로운 유럽 여행을 마치고 피곤에 절어 익숙한 안식처로 돌아가고 싶었겠죠. 저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제 스마트폰 화면으로 서울의 옛집 현관 앞에 서 있는 아들 내외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최고급 명품으로 휘감은 그들의 모습은 일주일 전 제 뺨을 후려치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죠. 몇 번을 더 시도하더군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러다 제 아들 민준이가 문에 붙어 있는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어요. 제가 일부러 잘 보이도록 붙여놓은 거였죠. 화면 너머로 표정이 일그러지는 게 선명하게 보였어요. 집은 팔았다. 내 짐은 보관 창고에 있다. 며느리 지혜는 메모지를 찢어버릴 듯이 구겨쥐고는 무언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소리까지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 분노와 경악이 화면을 뚫고 여기까지 전해지는 듯했죠. 자신들의 안락한 보금자리, 당연히 자신들의 것이라 여겼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짐승들의 몸부림 같았어요. 그들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서성이다. 결국 독이 잔뜩 오른 얼굴로 차에 올라탔어요. 그들이 향할 곳은 단 한 군데뿐이었죠. 저는 그들이 도착하기 전 변호사와 통화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마쳤어요. 그리고 2시간쯤 지났을까요? 펜트하우스 1층 로비의 CCTV 화면에 그들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일부러 그들을 피하지 않았죠. 이 모든 일은 제가 계획한 것이고 이제 그 첫 번째 결과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시간이었으니까요. 화려한 대리석 로비에서 저와 마주친 아들 내외의 눈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민준이가 씩씩거리며 소리쳤어요.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제 아들이 아닌 낯선 사람을 보듯 차갑게 말했죠. 내 집을 내가 팔았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느냐고요. 그리고는 덧붙였어요. 그보다 먼저 할 이야기가 있지 않냐고. 당신이 내 도장을 훔쳐 내 집을 담보로 받아간 3억 원은 어디에 썼냐고 물었죠. 그 순간 며느리 지혜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지는 게 보였어요. 이 늙은 여편네가. 그 아이는 악을 쓰며 제게 달려들어 제 무릎을 구두굽으로 걷어찼어요. 그저 제 머리 위, 천장에서 반짝이는 작은 CCTV 렌즈를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죠.
지혜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온갖 상스러운 욕설을 퍼부으며 저를 밀치려 했어요. 로비의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그 아이를 제지했지만 이미 모든 상황은 끝난 후였어요. 그들의 모든 폭력적인 행동과 추악한 언어는 고화질 CCTV에 선명하게 소리까지 또렷하게 녹화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예상대로 안사돈이 쳐들어왔어요. 딸의 폭행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모양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사과가 아니었어요. 거친 부산 사투리를 섞어가며 어디서 돈 좀 생겼다고 유세를 떠냐며 저를 비난했고, 만약 법정 싸움으로 가게 되면 자기가 딸을 위해 거짓 증언이라도 해줄 것이라며 저를 협박했어요. 그 어리석은 협박 또한 저는 제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켜둔 채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그들 가족의 모습이 참으로 가련하게 느껴졌죠. 그리고 그날 밤 며느리 지혜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고 악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밤늦은 시간, 인터폰 화면의 복도 CCTV를 통해 지혜가 저희 집 현관문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그러자 그 아이는 현관문 앞에서 갑자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살려주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때려요. 사람 살려.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그 모든 상황을 녹음하며 마치 제가 집안에서 자신을 폭행하고 있는 것처럼 연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이지 한 편의 질 낮은 막장 드라마를 보는 기분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출동했어요. 지혜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쏟아내며 자신이 녹음한 파일을 증거랍시고 경찰에게 제출했어요. 찢어질 듯한 자신의 비명 소리와 문을 사이에 두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함이 담긴 그 녹음 파일은 누가 들어도 일방적인 폭행 상황을 연상시킬 만했죠. 경찰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며 문을 열라고 요구했어요. 저는 아주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수화기 너머로 변호사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말했어요. 잠시 후 경찰관의 스마트폰으로 2개의 영상 파일이 전송되었어요. 첫 번째는 어제 낮 1층 로비에서 며느리 지혜가 제 무릎을 걷어차고 폭언을 퍼붓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이었어요. 두 번째는 방금 전 지혜가 복도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며 자작극을 벌이는 장면이 담긴 복도 CCTV 영상이었죠. 영상 파일을 확인한 경찰관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눈물로 저를 가리키며 보호를 요청하던 지혜를 향한 그들의 눈빛은 이제 경멸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상황은 180도 역전되었어요. 피해자인 척 연기하던 제 며느리는 이제 폭행, 무고,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되어 그 자리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제 새로운 성체 안에서 아주 조용히 그리고 만족스럽게 지켜보았어요. 조의금 500만 원. 며느리 지혜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은 거대한 2개 생긴 작은 균열과도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망신살이 뻗치는 정도로 끝날 줄 알았겠죠. 하지만 그 작은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 그들이 쌓아 올린 거대하고 허술한 성벽 전체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부산이라는 도시는 생각보다 좁고 부유한 자들의 세계는 더욱 그러하더군요. 유력 건설사 회장의 외동딸이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심지어 무고하려다 CCTV에 덜미를 잡혔다는 소문은 날개를 단 듯 퍼져나갔어요. 윤 회장의 체면은 땅에 떨어졌고 그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바닥을 쳤죠. 사람들은 앞에서 아첨했지만 뒤에서는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어요. 때는 바로 그때였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윤 회장이 무리하게 전 재산을 쏟아부었던 해외 건설 프로젝트가 부도 처리되었다는 뉴스가 터져나왔어요. 평판이 좋았더라면 은행 대출 연장이나 투자 유치로 어떻게든 막아볼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의 회사는 속절없이 무너졌고 평생 쌓아 올린 부와 명예는 신기루처럼 사라졌어요. 그야말로 연쇄 붕괴였죠. 사돈 집안이 풍비박산 나자 제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지혜는 기생할 곳을 잃은 벌레 신세가 되었어요. 그들은 의지할 곳 없이 쫓겨나 부산의 어느 후미진 골목에 있는 창문도 제대로 없는 싸구려 단칸방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소식을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었어요. 한때는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유럽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셨을 그들이었죠. 이제는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노숙자 신세로 전락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어요. 고소하다는 생각도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죠. 그저 당연한 결과라고 인과응보라는 네 글자만 떠올랐을 뿐이에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을까요? 어느 날 아침 인터폰 화면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두 얼굴이 나타났어요. 깡마르고 남루한 행색의 민준이와 지혜였죠. 그들은 제 펜트하우스 건물 앞에 나타나 며칠 밤낮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으며 그저 건물 입구만 멍하니 바라보았죠. 그러다 제가 모습을 보이면 약속이라도 한 듯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제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 CCTV 화면으로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그들의 모습은 처량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물은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숙주의 소중함을 깨달은 기생충의 발악처럼 보였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주기로 결심했죠. 더 이상 그들의 추한 모습을 보고 싶지도 않았고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완벽한 마침표를 찍고 싶었어요. 약속 장소는 해운대 바다가 보이는 한 고급 호텔의 1층 카페였어요. 제가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죠. 제 옆에는 든든한 변호사가,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경호원 2명이 서 있었어요. 잠시 후 약속 장소로 들어서는 민준이와 지혜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값비싼 옷은 온데간데 없고 어디서 얻어 입었는지 모를났고 해진 옷차림에 푹 꺼진 눈과 까칠한 피부는 그간의 고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죠. 그들은 제 앞에 오자마자 카페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아니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죽일 놈이에요. 민준이가 울부짖으며 제 발목을 잡으려 했어요. 경호원이 조용히 그를 제지했죠. 지혜 역시 흑빛이 된 얼굴로 어머니, 저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라며 눈물로 호소했어요. 저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아주 차가운 눈으로 아무 말 없이 내려다보았어요. 제 내면에서는 과거의 아들의 작은 상처에도 가슴 아파하던 희생자 김순자가 완전히 소멸했음을 느꼈어요.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이 여인은 자신의 존엄을 되찾고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제 안의 모든 것이 변했지만 제 아들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어요. 제가 여전히 눈물로 모든 것을 용서해줄 어리석은 어머니일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죠. 한참 동안 그들의 울음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졌어요.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을 때 제 목소리는 제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단단했어요. 네가 내 뺨을 때린 그날 이 김순자는 박민준이라는 아들은 죽었다고 생각했다.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는데 많이 늦었구나. 제 말에 민준이의 울음이 뚝 그쳤어요. 멍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죽은 관계에 대한 내 마지막 성이다. 조의금 500만 원.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변호사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미련 없이 카페 문을 향해 걸어갔죠. 제 등 뒤로
민준이가 절규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엄마, 제발, 제발 이러지 마세요. 엄마. 애타게 제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그 소리가 제 심장을 아주 희미하게 찔렀지만 저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카페의 통유리창 너머로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아들의 모습이 비쳤지만 저는 그저 앞만 보고 걸었어요. 제 당당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지난 70년간 저를 올감했던 질긴 굴레를 끊어내는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그것은 완벽한 승리이자 완전한 해방이었어요. 기생충이 떠난 자리.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마지막으로 아들의 울부짖음을 등 뒤로 한 채 돌아섰던 그날 이후 제 시간은 완전히 다른 속도로 흐르기 시작했죠. 예전에 제 시간이 누군가를 위해 끊임없이 돌아가야 하는 톱니바퀴였다면 지금의 시간은 잔잔한 바다 위를 유영하는 조각배와도 같았어요. 저는 매일 아침 해운대의 바다 위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며 잠에서 깨요. 더 이상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허둥지둥 밥을 짓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신 천천히 일어나 향이 좋은 연꽃차를 한 잔 우리고 푹신한 소파에 앉아 밤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평온한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죠. 그 시간이 제게는 가장 큰 사치이자 선물이랍니다. 한평생 자식을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책 한 권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제 서재에 빼곡히 꽂힌 책들을 한 권씩 꺼내 읽는 즐거움에 푹 빠져 살아요. 예전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 잡채를 만드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제 건강과 입맛에 맞는 음식을 정성껏 요리하죠. 오늘은 신선한 전복을 듬뿍 넣은 전복죽을 끓여볼까? 내일은 향긋한 냉이 된장국을 끓여볼까? 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요. 가장 큰 변화는 제게 손님이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평생을 함께 광장시장에서 동고동락했던 옛 동료 상인들을 부산으로 초대했어요. 억척스럽게 장사만 하느라 평생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해본 친구들이었죠. 저희는 함께 해운대 해변을 거닐고 동백섬을 산책하고 싱싱한 회를 실컷 먹으며 소녀처럼 웃고 떠들었어요. 제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순자야, 네가 해준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말해주는 친구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제 얼굴에는 어느새 깊은 평온함과 자유에서 오는 옅은 미소가 늘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기술이라는 것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전국의 맛집을 검색하고 읽고 싶은 책을 주문하고 멀리 사는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는 것이 제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죠. 심심하던 차에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또 의외로 적성에 맞더군요. 그래서 제 40년 반찬 가게 경험을 담은 작은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광장시장 김여사의 손맛 비법 같은 거창한 이름으로요. 제 글을 읽고 맛있게 반찬을 만들었다는 댓글이 달릴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뿌듯하고 기쁘답니다. 그들의 소식은 아주 가끔 변호사를 통해 간간히 전해 들었어요. 파산한 윤 회장 부부는 결국 이혼하고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 그리고 제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지혜는 제가 준 조의금 500만 원으로 부산의 어느 변두리에서 작은 포장마차를 시작했다는 것까지요. 저는 그 소식을 그저 덤덤하게 들을 뿐이었어요. 이미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복지관에서 사귄 친구들과 함께 부산의 숨은 맛집을 찾아 차를 몰고 가던 중이었죠. 차가 낡고 번잡한 어느 골목에서 신호에 걸려 잠시 멈춰 섰는데 제 눈에 익숙한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길모퉁이에 있는 허름한 떡볶이 포장마차 앞에서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민준이와 지혜였어요. 한때는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했던 며느리는 머리를 대충 질끈 묶고 손님들이 던지는 동전을 받으며 기계적으로 허리를 숙이고 있었죠. 제 아들은 뜨거운 철판 앞에서 쉴 새 없이 떡볶이를 저으며 이따금씩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던지며 무언가 탓하는 듯한 말을 내뱉었어요.
그들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오만함과 자신감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고단함과 서로에 대한 지독한 원망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저는 차창 너머로 소리 없는 흑백 영화를 보듯 그들의 비참한 현재를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이상하게도 그 모습을 보며 동정심이나 연민은 조금도 잃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명확하고 서늘한 깨달음이 제 머리를 스쳤죠. 저들은 나의 복수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구나. 그래요. 그들은 제가 휘두른 복수의 칼날에 쓰러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애초에 스스로 설 힘이 없는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숙주에 달라붙어 양분을 빨아먹으며 살아가는 기생충처럼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그리고 사회적 지위라는 허울에 기대어 살아왔을 뿐이었죠. 이제 그 모든 숙주를 잃어버리자 벌거벗은 맨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깨달음은 저를 과거의 마지막 찌꺼기들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짧은 신호대기가 끝나고 차는 다시 앞으로 나아갔어요.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홀로 해운대 해변을 산책했어요. 하늘과 바다를 온통 붉게 물들이며 사라지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죠. 제 인생을 짓누르던 어두운 과거도 저 노을과 함께 완전히 저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71살의 나이에 비로소 온전한 제 삶을 되찾은 제 뒷모습은 아마 꽤 당당하고 평화로워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여주고 싶었어요. 자신을 되찾고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가치 있는 삶을 살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다고 말이에요. 김순자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돌아온 것은 깊은 상처뿐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그 절망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 자신의 가치를 되찾았어요. 어쩌면 그녀의 아들 가족이 무너진 것은 복수 때문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스스로 설 힘이 없던 이들이 의지할 곳을 잃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는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닌 존중으로 만들어지며 자신의 삶을 되찾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답니다.